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금기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주고받았던 그런 감동들을 느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마움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고마웠고 귀한 우리들의 유산이자 우리들의 아들, 딸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쩌면 이런 고마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2020년 세계무형유산 포럼은 이러한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문화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 포럼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우리의 무형유산을 살펴보고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으로서 무형유산에 담긴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0년 세계무형유산 포럼이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재정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지만 인간은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신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박범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류세의 관점에서 무형문화가 왜 중요한지, 그 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세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인류세는 인류의 시대 또는 인류의 세기를 뜻하는 지질학적 용어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변화가 마치 대규모 화산 폭발, 운석 충돌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커져서 이제 새로운 지질 시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념은 대기화학자인 파울 크리촌이 2000년에 제안해서 처음에는 과학계 안에서 퍼지고 이어서 인문사회,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재 지질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생태 파괴 등을 포함한 지구의 행성적 위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신문지상을 통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지난 1월과 2월 중국 상공에서 온실가스 주범 중에 하나인 이산화 질소의 양을 찍은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생물과 무생물의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존재가 인간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비인간이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주차장으로 변한 공항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차들이 빽빽히 있는 주차장 사진 같지만 사실 푸드뱅크에서 나눠주는 음식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현 코로나 사태를
살려달라는 SOS 콜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 8월 그 네이처지에는 생태 파괴가 된 곳에 박쥐나 들쥐와 같은 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세의 시작점은 언제이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작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래프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평균 온도의 그 변화 추이에 대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20세기에 들어서 특히 1950년 이후로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직접 측정할 수 시작한 것은 1958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하여 녹색으로 나타낸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이에 따른 해양 산성화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인간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영국의 GDP 변화를 13세기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것인데, 20세기에 들어 특히 그 후반부에 들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을 기점으로 대가속의 시대가 시작했다고 부르고, 이 시점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나온 지구 시스템 지표들 그리고 사회 경제 지표들 모두 분명한 변화를 그때쯤에서 보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 플라스틱, 닭뼈, 방사성 물질이 지층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류세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류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기사가 그 영국의 시사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 기사로 실린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많이 바꾸었는데 이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같은 용어를 크게 거부감 없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좋은 것, 필연적인 것 또는 진보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담보하는 근대성이란 개념이 인간, 비인간, 생물, 무생물 등등의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과 문화는 다른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은 바로 이 근대성의 이분법을 극복해서 자연 문화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버섯, 돌, 나무, 물고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애나칭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송이버섯에 대한 책을 써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류학자가 인류학의 전통적인 주제인 인간, 마을, 종족 이런 주제에서 벗어나 비인간인 버섯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책도 매우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본인은 산책하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논의를 이끌어갑니다. 왜 버섯에 주목할까요? 실제로 1945년 8월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진 후 그해 가을 폐허 속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버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했을 때 시베리아 사람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은 것도 버섯이었다고 합니다. 즉 버섯은 절망적인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애나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특히 자연 문화를 분리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종 또는 무생물과의
얽힘, 엔탱글먼트를 강조를 하고 그런 얽힘 속에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적 상황을 조각성, 패치니스와 그 다중시간성, multiple temporalities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칭이 이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더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송이버섯을 산에서 따서 시장에 팔면 나중에 요리되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칭은 여기에 얽혀 있는 생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생 그 송이버섯은 일본인이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유럽에서 채취되던 그 송이버섯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에 버섯 무역 상인들은 미국 서북부에 있는 오리곤주에 눈을 돌렸습니다. 왜 오리곤주일까요? 칭이 그곳을 방문해 버섯 채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의 난민이 많았습니다. 왜 동남아시아인들일까요? 칭은 송이버섯과 동남아시아인들 사이에 매우 우연적인 만남을 잘 그려냈습니다. 원래 오리건에는 펀더러서라는 키가 크고 우람한 소나무가 많았었는데 20세기 초부터 벌목되기 시작해서 80년대에는 다 벌목되고 회사는 지역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황폐되고 버려진 자리에 키가 작은 러치펄이라는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 아래 송이버섯이 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인들에는 미엔족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원래 그 중국 남부의 그 산악지대에 살던 종족으로 20세기에 라오스와 태국의 산악지대로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을 도와 같이 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 후에 캄보디아에 설치된 난민촌에 지내다가 80년대에 미국의 난민의 자격을 받아 오게 됐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잡기 어려웠던 이들은 오리건 산림지대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말부터 송이버섯의 그 좋은 가격을 받게 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송이버섯을 따게 됐습니다. 그들은 송이버섯을 화이트 골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엔족이 조상 대대로 그 물려받은 생존의 양식, 즉 산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무형의 유산이 중요하게 작동한 것이죠. 이 사례를 가지고 에나칭은 제3의 자연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연이 생태주의적인 그 원시의 그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자연은 자본주의에 의해 그 변형된 환경을 의미하고 그렇다면은 칭은 자본주의를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자본주의의 작동 하에서 자본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자연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자본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작동하는 조각적인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닐까 하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의 남쪽 끝 남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해에는 31개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에는 물론 400~500년 된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이 지역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보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해의 당산제와 줄 당기기 놀이는 마을 사람들과 나무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윗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당산목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랫마을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당산목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두 편으로 나누어 줄다리기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농사와 어획을, 즉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을의 수호자, 남해보호수전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미술과 건축가들을 초청해 남해 보호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나온 설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하자면 남해 보호수는 오랜 생명의 기록이면서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이고 또 수호자이다라는 것이죠. 출품된 작품 중에 잘린 가지를 이어서 만든 가지나무라는 작품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모아둔 존재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봐도 흥미로운데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일본의 쓰나미 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네요시라는 마을은 쓰나미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쓰나미 비석이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되어서 그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비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1896년 쓰나미가 있었던 쓰나미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점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마라 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쓰나미의 위험을 계속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오래된 비석 옆에 새 것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나미 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에는 거대한 방벽을 세우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완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무형문화 유산과 근대 과학기술이 병존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전에 가슴팍에 안고 쓰다듬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러니까 작년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던 디어 아마존 인류세 2019년이라는 전시에 작품되었던 조나타스지 안드리치가라는 작가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원주민과 물고기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을 위한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에서 함께 사는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 중심적 관념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인류세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근대성의 관점을 극복하는데 무형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관습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너머의 존재의 그 행위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세에서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 회복도 결국은 문화 다양성의 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발표 전에 있었던 주제 발표에서도 이 점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세적 위기의 감지, 센싱 및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대단한 그런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 무형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어떤 지혜를 좀 살릴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우리말의 표현 중에 어처구니 없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막막한데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벌어진 이 전 사태를 우리가 지금 축적한 정보를 다 정리를 해보면요.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의 후베이성에 사시는 어떤 분이
천산갑 비늘을 뽑다가 그 체액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분이 아마 우한 시장에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악수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아마 그랬나 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한국에 오셨고 어떤 분은 이태리로 가고 어떤 분은 미국도 가고 어떤 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도 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미 전 지구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고요. 아마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처참하게 세계 경제가 흔들려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제가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산갑의 비늘을 뽑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냐 말입니다. 저 국제적으로 이 밀매되는 동물들이 지금 참 많아서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밀매되는 동물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천산갑입니다. 왜냐하면 참 안타깝게도 중국 분들이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 천산갑의 비늘에 효험이 아주 좋은 약효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약재로 쓰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참 어처구니 없다고 또 느끼실 텐데요. 이 천산갑 비늘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게 깎아버리는 손톱, 발톱하고 화학 성분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톱, 발톱이라도 모아서 드릴까 그러면서 천산갑 괴롭히지 않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이라도 드려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번 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SARS가 있고요, 메르스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또 겪고 있습니다. 이 셋이 전부 다 박쥐로부터 출발했다 그러죠. SARS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고요.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를 통해서 온 것 같고 이번에는 천산갑이라는 참 신기한 동물을 통해서 저희한테 옮겨졌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고갈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이 팬데믹 이게 분명히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연결고리를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박쥐는 대체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이거든요. 열대 포유동물의 종수와 온대 포유동물의 종수를 박쥐를 빼고 비교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박쥐가 들어가면 열대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종의 포유동물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박쥐들은 열대에 모여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대지방의 기온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화하고 있잖아요. 박쥐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 환경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들의 분포가 온대지방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마도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 표면 전체를 뒤덮은 최초의 동물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온대다 보니까 박쥐와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physical distance가 굉장히 옛날보다 가까워진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온대 지방에 사는 현대인들이 매일 일 시작하기 전에 박쥐 동굴에 찾아가서 뭐 아련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우리대로 자꾸 숫자가 늘어가니까 생활 환경에 생활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숲을 잘라내고 박쥐는 뭐 동굴 속에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우리들이 자꾸 그 앞으로 길을 내고 그 박쥐들이 불안해서 움직이다가 점점 좁아진 숲에서 살기 어려운 그 야생동물들과 어울리고 그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자주
야생동물의 몸에 살고 있어야 할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자꾸 옮겨오는 거죠. 자, 만일 여러분이 야생동물의 몸에서 살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자꾸 누가 내가 몸담고 있는 숙주동물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동하려고 점프를 해갖고 내려앉아 보면 대체로 요즘에 대개 확률적으로 인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을 좀 건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냥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요, 어, 너무 조직적으로 우리가 야생동물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동을 하겠다고 옮기다가 보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약 한 25만 년 전에 지구에 탄생했는데요. 첫 한 24만 년, 그러니까 뭐 95% 이상의 존재의 역사 내내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영장류였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한 10,000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자연계에서 수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동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 10,000년여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전체의 중량과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중량을 다 합해 본들 전체 야생동물의 바이오매스, 전체 야생동물의 생물 중량의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똑같은 측정을 해본다 그러면 전체 야생동물의 중량 중에 우리 인간과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소, 돼지, 양, 오리, 닭 얘네들이 전체의 거의 96%에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전은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1% 미만이다가 지금은 저 야생동물들이 그저 2, 3% 정도밖에 안 되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러니 공지에 몰린 야생동물의 몸에서 점프를 해서 어딘가 내려앉아 보면 확률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거의 해마다 우리는 우리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성 유행병 겪었고요. 지금 우리 인간도 사르스, 메르스, 지카, 에볼라, 에이즈, 신종플루, 이번에 코로나19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네요. 우리가 팽창을 멈추지 않는 한 아마도 이 주기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끔찍한데 이런 일을 앞으로 굉장히 자주 겪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이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겪은 그 바이러스성 유행병, 사르스, 메르스, 지카, 에볼라, 에이즈 이런 거 다 되돌아봐도요. 한 개도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걸려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에이즈라는 그 유명한 질병도 지난 30년 동안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이 만들어질 때만 그냥 목 놓아 기다리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과학자로서 좀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백신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더 현실적인 백신은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입니다.
이번에 왜 그런지 참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이 마스크 쓰는 거에 거부감이 참 큰가 봐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 마스크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써주셨어요. 그리고 손 씻기도 잘하고 거리두기도 제법 잘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한 숙주에서 다음 숙주로 건너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차단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백신이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인이 전 국민이 함께 하면 그게 바로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원천적이고 더 좋은 백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천산갑 안 건드렸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좀 더 존중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우리가 얻는 모든 자원이 자연에서 오는데 절대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사는 그 삶을 계속 지속하는 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자꾸 겪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생태계를 보존합시다. 이런 얘기 우리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소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자연보호, 생태계 보전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태 백신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백신이라고 새롭게 표현하는 이유는 백신은 모두가 다 같이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인 구달 선생님이나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나 뭐 저 같은 사람만 자연 보호하자고 떠들지 말고요. 이제는 전 세계 78억 세계인 모두가 다 자연 보호에 동참해 주시면 이런 일은 원천적으로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태 백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참으로 고맙게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작년에 11월에 2019년 11월에 생태적 죄, ecological sin을 원죄에 포함시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반발이 천주교 내에서 조금 있었답니다. 왜 갑자기 새로운 원죄냐 하는데 교황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 피조물들끼리 누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약한 놈을 자꾸 괴롭히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실 리가 있느냐. 세상에 이것처럼 심한 죄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새롭게 천주교 교리에 에컬로지컬 신을 포함시켰습니다. 교황님이 이걸 하시고 불과 2달 만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참 저희가 교황님 말씀 귀담아 들었더라면 지금 이런 고생 안 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언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이 공포를 우리가 지금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더 혼란스러우실지도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충분히 많이 죽이면 저절로 사회적 거리가 생겨서요. 더 이상 못 죽입니다. 그 옛날 패스트도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거리가 생겨서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지 못해서 못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기후변화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를 지구에서 깡그리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이 코비드 19으로 너무 이게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걱정이 드셨다 그러면 이참에 정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새롭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심각한 문제를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정말 온 겁니다. 이번에 뭐 세계 그 억만장자 거부들 중에는요,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요트를 타고 바다로 도망가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 바다로 나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게 뭐 한 열흘쯤 지나면 끝날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시간이 가도 안 끝나니까 저분들이 뭐 자기가 직접 고기를 잡아서 비늘 털어내고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요리사도 들어와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고 뭐 누가 또 배달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숨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앞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모든 사회 계층이 동시에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만 편안하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혼자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취약계층도 행복해야만, 취약계층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는 속담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뭐 혼자 가도 되겠지만 멀리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번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함께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혼자만 살아남는 거는 그건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예, 이번 이거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solidarity, 연대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물 다양성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기후변화 쪽에는 IPCC라는 국제기구가 활발히 활동을 하잖아요. 2013년에 저희들도 모여서 IPBES라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에서 그 태스크포스를 3개를 만들었는데 참 대단한 게 그중에 전통적인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있지만 그 태스크포스 중에 하나가 전통 지식, 전통 환경에 관련된 생태에 관련된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전통 지식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하는 걸 한 태스크포스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저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우리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쩌면 지금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인식보다 훨씬 탁월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공존의 개념의 배경에는 한결같이 연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Solidarity가 그 모든 문화권에 다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어차피 우리 인간 사회라는 곳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회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다면
그 적극적인 노하우, 적극적인 그런 지혜의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전통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물려받는 무형문화재 문화유산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답들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전환을 겪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설명하는 그거에 tur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linguistic turn 하면 우리가 언어적 전환을 겪었다 하는 거고요.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을 겪었다. 뭐 요즘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informational turn, 뭐 technological turn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전환보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건 생태적 전환이다. ecological turn이다 하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를 스스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꾸 부르는데요. 사피엔스라는 말이 영어로 wise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더러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현명했으면 우리 주변 환경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서 살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을 너무나 마구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자화자찬 식의 개념을 버리고 지구에 사는 다른 생물들과 공유하겠다, 이 지구를 함께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호모 심비우스, 저는 우리말로는 공생인이라고 합니다만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쩌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귀 기울이지 않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제인 고달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둘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던 일을 어쩌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을 관찰해 보면 평소에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자연 이렇게 막대하다간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좀 달리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세계인들이 거기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인식 수준이 이제 거기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저는 그 지혜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물려받은 무형 문화유산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훨씬 더 기대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